안녕하세요. 해결리 수강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6장부터 15장까지 세부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6장은 재고자산인데요. 우리가 4장에서 상품 매매업을 중심으로 하는 가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순환 과정을 설명한 적이 있죠. 그때 재고자산의 장부기록 방법, 계속기록법, 실지재고 주사법 등등 원가 배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의 재고자산은 너무나 단순한 환경에서 회계 처리만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6장 재고자산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좀 디테일한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6장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 재고자산은 무엇인지 의의를 살펴보고요. 재고자산 측정입니다. 즉 재고자산을 매입할 때 얼마로 측정하는지가 핵심인데, 이거는 비단 재고자산뿐만 아니라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금융자산 등 여러 가지 자산 회계 처리를 볼 건데요. 각각 자산의 의의와 측정을 회계 기준에 따라서 설명할 겁니다. 한편 상품 매매 거래의 기장 방법, 이거 4장에서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다만 4장과 차이점은 4장에서는 재고자산 감모는 없다고 가정을 했어요. 즉 연도 말에 장부에 기록된 계속 기록한 장부 수량이 100개야. 그런데 실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개야. 뭐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했고요. 현실적으로는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재고 감모에 대한 이야기. 단위원가 결정 방법은 뭐냐면 매입할 때마다 매입 단가가 다르게 마련하네요. 근데 4장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은 기초재고하고 단기 매입, 물론 뭐 매입 횟수도 적었지만 단가가 같았죠.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감모손실뿐만 아니라 평가손실이라 하면 이거 정상적인 판매를 할 때는 개당 100원인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 파손이 약간 됐다든지 아니면 진부화나 구식화가 되고 계절 상품이라 계절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가격이 다운이 될 거 아닙니까? 이때 그 다운된 가격이 원가를 밑돌게 되면은 적절히 평가손실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재고자산 오류가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고자산의 의의입니다. 도대체 재고자산은 뭐지? 4장에서 잠깐 상품 매매업을 대상으로 해서 매입 매출 회계 처리를 본 적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국제회계 기준에서 정의하는 재고자산을 들여다보죠.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 이 문구에서 핵심적인 게 통상적인 영업 과정이에요. 이 회사의 주 업종이 특정 자산을 사고 파는 거야. 그때 그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계정으로는 우리가 4장에서 보았던 상품 계정을 사용을 하죠. 두 번째, 여기도 통상적인 영업 과정인데 판매를 위해서 생산 중인 자산. 생산이 완료가 되면 이걸 제품이라고요. 생산 중일 때 제공품, 반제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1번은 외부에서 완제품을 샀을 때 그걸 상품이라 하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완료하면 그걸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직 제품이 완성이 안 됐으면 제공품, 더 나아가서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 소모품도 모두 재고자산에 해당됩니다. 교재 276, 277에 걸쳐 현대백화점의 재무상태표와 주석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자산 중에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유동자산 전체 금액은 1조 2200억 정도가 되죠. 그런데 재고자산은 590억 정도가 돼요. 전년도랑 비슷하죠. 이렇게 재고자산인데 재고자산은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재고자산은 중분류라고 했고요. 이걸 계정으로 따지면 상품, 제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거는 주석을 보면 됩니다. 주석 10번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 단위는 1,000원이라 했고요. 앞서 59711-263 이렇게 59억 700만 원어치가 있는데 이거는 상품, 저장품, 소모품, 상품이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여기에는 600억인데 뭐지? 회계소 요 앞에 요 금액에다가 괄호를 친 거는 마이너스 금액인데요. 평가 충당금이라는 게 보이죠? 4억 8,400. 평가 충당금이 무엇인지는 세 번째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그때 가서 여기로 다시 와서 평가 충당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277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재고자산과 다른 자산의 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단 재고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은 외형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구 제조업체가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가구는 판매 목적이니까 재고자산이겠지. 그러나 가구 제조업체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가구는 그거는 유형자산입니다. 이와 같이 자산 보유 목적에 따라서 특정 자산을 재고자산일 수도 있고 유형자산일 수도 있고 다른 분류로 달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땅을 보자고요. 땅. 회사가 땅을 갖고 있어. 그럼 이게 무조건 유형자산이냐? 그건 아니에요. 공장 신축을 위해서 보유하는 땅이라면 유형자산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누구한테 빌려줄 목적, 임대 목적 또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갖고 있는 땅은 이건 투자부동산입니다. 한편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땅을 개발해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땅, 이는 이 회사는 부동산 디벨로퍼 아니에요. 땅을 사서 개발하여 판매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이때 땅은 재고자산입니다. 이와 같이 외형에 따라서 자산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데, 이렇게 보유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이유는 유형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투자부동산,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미래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땅이 유형자산이야. 이러면은 현금 창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지 땅이 현금 유입을 직접적으로 창출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땅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다면은 매월 임대료라는 임대 수익의 현금 유입이 있을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재고자산이야. 그러면은 한 방에 이 재고자산을 판매함으로써 또 현금 유입이 들어올 테니까 어느 유형의 자산으로 분류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278페이지 두 번째 토픽인데요. 재고자산을 화폐금액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먼저 취득원가인데요. 외부로부터 살 거 아닙니까? 회계 원리에서는 외부로부터 완성된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것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즉 자가제조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주로 상품 계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매입원가, 매입할 때 투입된 원가는 당연히 취득원가가 될 테고요. 그 이외에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의 원가도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매입원가라고 하면은 매입 가격, 예를 들어 판매자가 그거 개당 만이야. 그런데 이것만 취득원가가 아니라 매입 부대 비용, 예를 들어 매입 부대 비용이 100만큼 들었으면 이 전체가 취득원가인데요. 매입 부대 비용은 뭐지? 만약에 수입을 할 때는 관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관세나 재세금, 매입 운임, 하용료, 즉 매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내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원가가 매입 부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빼도 박도 못해, 이렇다면 매입 부대 비용이고요. 굳이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건데 부담하는 건 그건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즉 재고자산 취득원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당기 비용이겠죠. 한편 더 나아가서 취득 과정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취득 과정이 종료가 됐어. 그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역시 발생한 그 시점에서 비용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입 운임이라고 하면은 창고까지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운임이 매입 운임입니다. 그래서 도착을 했어, 창고에. 그래서 회사가 보관 중이야. 그런데 이 창고가 너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다른 창고로 이동을 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운반비는 취득원가가 아니죠. 취득은 여기서 끝났으니까. 취득원가는 취득이 완료되기 직전까지 발생한 그 원가만 취득원가로 들어갑니다. 취득원가로 들어간다는 건 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는 뜻이에요. 한편 매입원가뿐만 아니라 현재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원가라든지 제조와 관련된 디자인 원가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 최초 취득원가에 다 반영을 하죠. 중요한 건 다음의 원가는 재고자산 취득원가로 인식하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라는 건데요. 하나같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재료원가, 노무원가, 기타 제조원가가 발생을 했는데
비정상적으로 낭비됐대요. 5장에서 자산을 정의할 때 자산이라 하면 미래 현금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즉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그랬는데,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미래 현금 유입에 기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해. 그런데 그 이외의 보관 원가는 매입과 무관한 거 아닙니까? 취득 완료 시점까지 보관이 필요한 요 재고자산은 지금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까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투입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제조원가로 바뀌겠죠. 그러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는 단기비용입니다.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의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냥 단기비용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인 셀링 익스펜스, 판매원가도 당연히 자산의 원가를 구성할 수는 없겠습니다. 교재 279쪽인데요. 재고자산 취득원가하고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고자산 취득원가 또는 매출원가에 조정하는 항목들을 몇 가지 살펴보는데, 매입 애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입 애누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죠. 저 깎아주세요, 값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물건 살 때 그게 애누리인데요. 매입한 상품에 결함이나 파손 등이 있어. 예를 들어 개당 1,000을 주고 샀는데 몇 개의 결함이나 파손이 있었어. 그래서 판매자가 상품의 값을 깎아주는 거예요. 구매자가 이의 제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클레임을 걸었을 거라고. 이거 몇 개 파손됐는데 이거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퀄리티가 좀 달라,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매입 애누리, 값을 깎아주는 것인데요. 수익이 아니라 애초에 만약에 100만큼 깎아줬으면은 1000이 아니고 900으로 당초에 매입한 걸로 한다. 매입원가에서 차감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재화나 용역을 상대방한테 제공하면서 창출되는 것이지, 물건을 사면서 값을 깎아준 걸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예 낮은 금액으로 애초에 자산을 매입을 했다, 취득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원가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한편 매입 환출이 있는데, 매입을 했는데 다시 돌려서 밖으로 나갔다 환출, 즉 반품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매입한 상품에 결함 파손이 있어서 이번에는 값을 깎아주는, 상대방이 깎아주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안 해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판매자한테 반품. 따라서 애초에 이 반품한 것만큼 매입을 안 한 걸로 봐야 되니 매입 원가에서 빼버리는 거죠. 교재 280페이지 표 1을 볼까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의 회계 처리인데, 4장에서 보았던 장부 기록 방법, 계속 기록법이냐 실지 재고 조사법이냐에 따라서 다소 회계 처리가 다릅니다. 들여다볼까요? 상품을 매입을 하는데 계속 기록법에서는 상품 10,000원어치 매입을 했다 치자고요. 그리고 이걸 단기에 모두 다 팔았는데요. 물론 기초재고, 기말재고 없다 가정하고요. 다만 1,000원만큼 매입 애누리나 매입 환출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여기는 상품입니다. 여기는 매입 계정을 사용하죠. 매입 애누리 또는 매입 환출이 1,000만큼 발생했다고 할 때 계속 기록법에서는 상품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도 죽이고 1,000만큼 갚아야 될 의무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품 애초에 9,000만큼 매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실지재고 조사법에서는 애누리를 받든 반품을 하든 처음부터 상품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죠. 따라서 매입 채무 감소시키면서 이 대변을 매입 애누리 혹은 매입 환출이라는 매입의 마이너스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대변을 매입이라는 계정, 요거에 취소를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별로 바람직하진 않죠. 왜냐하면 정말 이게 매입이 애초에 오류였나? 장부를 보면은, 아니면은 반품이나 값깎기, 애누리를 받은 건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매입 애누리나 매입 환출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번에는 상품을 매출을 합니다. 그럼 상품은 애초에 10,000원에서 1,000 뺐으니까 9,000이 있잖아요. 그 9,000이 빠지면서 요거만큼 매출원가, 물론 매출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고요. 그러나 실지재고 조사법에서는 매출원가에 대한 분계 없이 매출만 회계 처리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결산에 가서 계속기록법에서는 별도의 수정분계가 없습니다만, 실지재고 조사법에서는 자, 기초상품, 물론 여기는 0이었고요. 단기의 매입, 요거 전부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기말에 실사를 해보니 하나도 없던 거 아니에요.
다 팔렸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끼워넣기 숫자가 매출 원가인데 이때 조심하실 건 뭐냐 하면은 1,000원에 매입의 누리 매입 환출이 여기서 죽어야 된다고. 함께 다 결산 수정 분괴를 할 때. 그래서 끼워넣기 숫자 매출 원가가 9,000이 되게끔. 여기도 9,000이죠. 두 금액은 같습니다. 이번에는 매입 할인이라고도 하고요. 현금 할인이라고도 하는 건데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을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일찍 갚으면은 값을 조금 깎아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입 대금을 지급할 때 거래처에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 예를 들어 1,000원에 깎았는데 2주 안에 갚으면 50만큼 깎아줄게. 그래서 950을 지급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매입 할인 애초에 1,000원이 아니라 950에 산 것처럼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 원가를 결정할 때 50만큼 빼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매출 원가가 그만큼 감소가 되겠죠. 매입 할인 회계 처리도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느냐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기초기말 재고자산 없다 가정하고요. 10,000원어치 매입을 했는데 500만큼 매입 할인을 받고 나머지는 다 팔렸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좀 단순하게. 그러면 상품 매입할 때 계속기록법에서는 상품,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매입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죠. 매입 채무를 결제하는데 500원 덜 줬어. 그러면은 현금이 9,500 나가고요. 매입 채무는 많이 모두 결제가 됐는데 500만큼 덜 줬잖아요. 요거를 애초에 500원어치는 상품을 덜 산 걸로, 즉 9,500만큼을 주고 산 것인 양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상품. 반면에 실질재고조사법은 애초에 상품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죠. 따라서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드디어 상품을 팔아요. 그러면은 이제 매출 분괴 따로 하면서 9,500만큼 상품이 있죠. 그거 죽이면서 매출원가가 9,500입니다. 반면에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매출원가 별도의 분괴 없이 매출만 분괴를 하죠. 따라서 결산수정 분괴가 달라지는데요. 계속기록법에서는 결산수정 분괴가 없습니다만 여기서 자 기초상품, 단기매입 이렇게 죽여버리죠. 물론 기초상품 0이고요. 기물상품 실사를 했습니다. 없다고 보고요. 요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500의 매입 할인을 죽여놓고 끼워넣기 숫자 매출 원가를 뽑아내어야 여기랑 여기랑 같아질 거 아니에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매입의 누리 매입 환출에서의 회계 처리하고 유사하죠.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매입 운반비의 회계 처리인데요. 매입 운반비는 앞에서 보았듯이 상품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따라서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든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하든 하여튼 상품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데 계속기록법에는 상품 자체에다가 아예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실질재고조사법은 매입 금액이 높아지겠지. 그리고 나중에 회계 처리는 이미 앞서 우리가 배운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단기의 설립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초재고는 없습니다. A 회사에 상품 매매와 관련된 자료가 주어지는데요. 외상 매입을 100개 했어. 단가는 1,000이고요. 반품회 때 2개. 그리고 98개는 다 팔았다는 겁니다. 한편 A 회사가 매입 채무를 좀 빨리 결제를 했나 보지. 따라서 3,000만큼 할인을 받았대. 매입 할인. A 회사가 상품 매매 거래에 대해서 계속기록법을 적용한 경우하고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할 경우로 구분해서 분개 다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 기초재고는 없고요. 상품 100개를 1,000원에 사요. 그러면은 10만 원 상품 올라가죠. 그리고 매입 채무 외상이었으니까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매입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한편 2개를 반품할 때 그럼 이 상품이 죽어야지. 그리고 매입 채무도 죽고 요거에 대한 역분계, 반대분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98,000원어치를 산 것처럼 실질재고조사법에서도 매입 채무는 10만에서 98,000원으로 줄지만 애초에 상품 계정을 사용 안 했으니까 매입 환출 이렇게 대변 계정을 사용하는데요. 매입 환출 절대 수익 계정 아닙니다. 자, 매입 채무를 결제할 때 3,000만큼 값깎기를 또 했다는 거잖아요.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입 채무 98,000원이 원래 있었죠. 10만원에서 2,000 뺐으니까 98,000 이게 죽으면서 3,000만큼 덜 내니까 현금은 95,000. 이 3,000은 역시 값깎기를 한 것처럼 상품을 죽여버립니다. 매입 채무 결제를 할 때 마치 애초에 95,000원에 상품을 매입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실질재고조사법
98,000원 매입 채무 나가면서 현금이 95,000원밖에 지급이 안 되죠. 3천만큼 할인받은 거 그냥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매출을 할 때요. 매출 채권 뭐 137,000 똑같고요. 여기에서는 상품 95,000원이 매출원가로 가는 반면에 여기는 매출원가 붕괴가 없죠. 따라서 결산 수정 붕괴가 필요하죠. 계속기록법에서는 필요 없고요. 자, 기초재고 없고 단기 매입을 다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때 10만 원이 매출원가가 아니라 매입 환출,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이 모두 마이너스 매출원가 아니에요. 이미 앞서 매입 환출 2,000, 매입 할인 3,000이 대변에 있죠. 요거를 모두 차변으로 죽이고 끼워넣기 숫자를 매출원가로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매출원가랑 여기 매출원가랑 같은 금액이죠. 예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카페에서 상품 매매와 관련된 자료인데 총 매출액. 매출액은 뭐고 총 매출액은 뭐야? 총이라고 되어 있으면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더 있을 수 있다. 그걸 여기다 전부 다 빼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출 운반비, 매출의 누리, 매출 할인, 기초상품 재고, 기말상품 재고, 단기상품 총 매입액. 그러니까 매입 원가에서 빼는 게 있으면 여기서 다 빼라는 거죠. 매입 운반비,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좀 전에 우리는 재고자산 구매하는, 매입하는 쪽에서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그다음에 매입 할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판매하는 측에서도 매입 애누리와 관련해서 매출 애누리 팔았는데 그래 깎아줄게. 여기서는 매출을 했는데 다시 반품을 받았어. 매출 환입이라고 합니다. 매입 할인은 상대방에서는 매출 할인일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매출, 여기는 매입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측에서도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등이 있으면은 요거를 뺀 금액이 매출액이에요. 빼기 전이 총 매출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이용해서 각 회사의 단기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을 각각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먼저 매출액을 계산하면요.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부 빼는 겁니다. 앞서 여기서는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운반비는 어떡하지? 이거는 일반적인 판매비입니다. 따라서 그냥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수익 차감은 아니라는 거죠. 한편 이제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단기 상품 매입액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기초 재고는 여기 있고요. 기말 재고 여기 있죠. 그래서 단기 매입을 계산해야 되는데 단기 총 매입액이기 때문에 매입에서 차감하는 항목들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이런 것들을 빼야죠. 더 나아가서 차이점은 뭐냐면 매입 운반비가 있으면은 매입 부대 비용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18만 원입니다. 기초상품, 기말상품 주어져 있고요.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매출 원가가 나오죠. 매출액과 매출 원가의 차이가 매출 총이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상품 매매 거래의 두 가지 기장 방법을 비교했는데요. 그때는 어느 방법을 쓰던 계속기록법을 쓰던 실지재고 조사법을 쓰던 결과는 같았잖아요. 기말재고도 같고 매출원가도 같고 왜 같았냐 하면 재고자산 감모는 없었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감모가 있다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자, 재고 감모가 있으면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 조사법의 결과가 다른데 그거를 예제 3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A회사의 단기상품 매입 매출 자료다. 그래서 1월 1일 날 100개를 매입을 해요. 4월 1일 날 600개를 매입합니다. 단기에 8월 1일 날 500개를 팔았대. 그러면은 장부상으로는 200개가 남아 있는데 실제로 실사를 해보니 180개, 즉 20개가 감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기록법, 실지재고 조사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 다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기초재고는 1,000원짜리 100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 상품 기초재고가 10만원, 여기도 기초재고는 1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자 4월 1일 날 모두 600개를 1,000원에 산대요. 그러면은 상품 60만원, 현금 60만원. 여기는 매입 계정을 사용하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판매를 한대요. 모두 몇 개를 판매하냐 하면은 500개를 판매하는데 1,500원이니까 75만원만큼 현금 들어오고 매출. 여기도 75만원 매출인데
계속기록부에서는 팔린 것만큼 매출 원가를 인식을 해야 되겠죠. 1,000원짜리 500개가 팔렸으니까 이 상품이 대변으로 죽으면서 매출 원가 올라가는 겁니다. 사장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단지 사장의 예제하고 다른 점은 감모가 있다는 것뿐이죠. 자, 기말에 가서 계속기록법은 이걸로 끝나는 거고 분기는 없습니다만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피지컬리 카운팅을 할 거 아니에요. 봤더니 180개래. 그러면 180개에 1,000원짜리 아니야. 그래서 기말 상품은 18만 원이 돼요. 전기요일 재고, 기초재고 죽이고요. 단기 매입 60만 원 죽이고 그랬더니 매출 원가가 52만입니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여기 52만, 여기 매출 원가 50만 다르죠? 더 나아가서 여긴 기말 상품이 18만인데 여기는 상품이 얼마가 있을 거냐면 원래 10만 원 있었고요. 60만 원 샀는데 50만 원어치 팔았으니까 20만 원이 기말 상품이겠네. 이와 같이 숫자가 많이 달라요. 자, 정리해 보자고요. 계속기록법을 적용할 때 기말 상품은 장부상 계속 기록한 기초상품에 더하고 빼고 해서 20만 원이야. 그리고 매출할 때 50만 원 이미 장부에다가 매출원가를 인식했었을 거 아닙니까?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했더니 기말에 피지컬 카운팅을 해서 보았더니 180개뿐이 없어. 18만 원. 매출원가가 52만 원. 해답 3번 요약을 해보는데요. 모두 70만 원이 판매 가능 재고입니다. 그런데 기말에 가봤더니 계속기록법 남아있는 게 20만 원, 팔린 게 50만 원이래요.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남아있는 게 18만 원, 팔린 게 52만 원이래요. 어느 게 맞는 숫자예요? 실제 남아있는 거는 180개니까 18만 원이 맞죠. 매출원가는 실제 팔린 건 1,000원짜리 500개이기 때문에 이게 맞죠. 즉 계속기록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실사한 금액과 무관하게 장부에서 그냥 관리만 했기 때문에 실제 20만 원만큼 기말 재고가 있는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20만 원이 과대계상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팔린 재고는 분명히 500개가 팔렸는데 기초재고에 단기 매입을 더한 금액에서 기말에 실사한 것을 뺐으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모두 팔렸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즉 70만 원어치 중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게 18만 원이니 나머지 52만 원어치는 다 팔렸다라고 가정하는데 2만 원어치는 팔린 게 아니죠. 사라졌어. 도난을 당했든지 뭘 어쨌든 됐든지. 따라서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서로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가? 계속기록법에서는 기말재고를 죽이면서 감모손실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매출원가를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렇게 비용을 다시 재편집해야 되겠죠. 따라서 자 70만 원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분계를 하고 나면 기말 상품은 18만 원, 18만 원 똑같아지고요. 팔린 거 50만 원, 50만 원. 안 팔리고 사라진 거 감모손실 2만 원, 2만 원. 이렇게 바로 잡게 돼요. 다만 나중에 평가손실하고 감모손실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것이 상시 이 정도 물건을 샀다 팔았다 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즉 경상적인 감모라면은 보통 매출원가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래서 매출원가 52만 원, 52만 원 이런 식으로 이 감모가 화재가 났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그래서 떠내려가 버리고 뭐 이렇다면은 요거는 별도의 비용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죠. 6장 마지막 시간에 이 부분은 평가손실과 함께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6장 재고자산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복습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또 이어나가죠.